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입니다. 아침 식사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쌀밥을 먹으면 학습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서 안정과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쁘다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쌀밥으로 조금이라도 꼭 드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 투자 기업의 지분 구조상 사실상 일본 회사였다는 실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전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고 전북 현안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부안 어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원정온 꽃게잡이 어선들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고 어구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시름이 깊습니다. 자유와 일상을 빼앗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전 K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태양광 발전 업체 CNPV가 새만금의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고용 효과 없는 발전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먼저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에 조성된 산업단지, 인적 없는 땅에 중국의 태양광 업체 CNPV가 세운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 발전소를 지은 게 전부입니다. 주변의 한국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단 2명. 시설 관리만 할 뿐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지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 발전소에서 나는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자금이 더 들어온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5년 중국 자본이 5,80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 시설뿐 아니라 태양광 부품 공장을 지어 300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외국 자본이 투입된 발전 사업에 반발했지만 투자 협약은 이뤄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새만금 개발을 했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그렇게 해서 70만 평을 5만 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시켰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제조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의 한국법인은 그동안 한 해 8천만 원가량의 임대 비용을 내고 7억 원 안팎의 발전 수익만 가져갔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비자체에서 반대해서 사업 진행을 더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뭐 사드 터지고 해서 한동안은 연락이 어려웠고 상황이 이렇자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이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부지 회수와 이익금 환수 등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투자가 있지 않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얼마를 국가에 환수하고 얼마를 분산을 해갈지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게 5년 만에 물거품이 된 중국 자본의 투자 약속. 외국 자본 유치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투자 기업의 실체입니다. 중국 기업으로 알려져 왔는데 취재진이 지분 구조를 들여다보니 사실상 일본 회사였습니다. 투자 협약 당시 정부는 한중 경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치켜 세우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문제의 업체 CNPV가 지난 2014년 한중 두 나라 정상이 새만금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한 뒤 처음 투자한 중국 기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을 내세워 매립이 끝나지 않은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게 사실상 특혜까지 줘가며 규제를 풀어주고 입주를 도왔습니다. 태양광 제조시설 3천억, 태양광 발전 시설 200억의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최초 한중 경협 투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CNPV가 투자했다는 국내 업체의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주주 명단에 일본 회사가 올려져 있습니다. 전체 주식 가운데 1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7만 3,600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99.9%나 됩니다. 당시 투자 업무를 맡아 중국 기업 유치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새만금 개발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중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뭐가 문제냐며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외국 기업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일본 기업 유치도 많이 하거든요. 시설 투자가 한창이던 2015년 그리고 가동을 시작한 이듬해 감사 보고서에도 일본 회사가 똑같이 대주주로 돼 있습니다. 중국 기업 투자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교류가 있다거나 뭐 업무적으로 뭔가 서로 협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적은 없어서. 취재진은 업체 대표를 접촉해 지분 구조 등에 대한 회사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만 내고 고용 효과는 적어 투자 당시부터 지역민 반발을 샀던 새만금 첫 중국 투자 기업. 약속했던 제조업 투자 무산에 실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투자 유치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색 입자가 보여 회수한 독감 백신을 검사한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회수한 한국 백신을 동물 실험한 결과 주사 부위 피부가 붉게 되는 등 일반적인 반응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색 입자는 백신을 구성하는 인플루엔자 단백질로 확인됐다며 WHO 표준품이나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해 단백질 크기와 분포에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인 정읍을 찾은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 1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만난 직장 동료가 확진되자 검사를 받았으며 어제 서울에서 열차를 이용해 어머니가 사는 정읍에 내려왔습니다. 전라도 방역당국은 이 여성의 어머니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명대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동문 골프 모임에서 30명 넘게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19가 폭발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88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72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4명, 경기 27명 등으로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골프 모임과 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관련 3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모임 참석자와 그 가족 등으로 식사 자리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해선 첫 확진자 지인의 직장으로까지 전파가 이뤄져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소방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소방당국이 해당 119 안전센터를 임시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경기 광주 SRC 재활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137명, 남양주 행복회 요양원 관련 누적 확진자도 62명에 이르는 등 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발생이 일정 수준으로 억제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환자의 70-80%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단 유행 위험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겨울에 실내 생활과 모임이 늘면서 코로나19가 쉽게 확산되고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과 동시 유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 행사를 포함해 연말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설마 나 하나쯤이야 하고 방심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다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이 거리 두기로만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철저한 거리 두기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싹쓸이에 한석의 지역구도 건지지 못한 전북의 야당이 대선과 지선을 1년여가량 앞두고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전북 끌어안기에 나선 건데요. 이 같은 노력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전북 현안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제1야당이지만 전북에 지역구 의원 한 명 없는 국민의힘. 지난 총선 전북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지지율도 5.73%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가 지난 8월 남원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전북 민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회의원 48명이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삼겠다며 호남 동행 국회의원단을 발족했습니다. 호남 시군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예산 확보와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전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전북 지역 시군과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 지원을 약속할 계획입니다. 민심을 보고 꾸준하게 호남 지역을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면 신뢰도 쌓이고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2.88%, 21대 총선에서 12.01%의 정당 지지율로 전북에서는 제1야당인 정의당도 전북 민심 잡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지도부가 지난 20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전북을 찾아 전북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대안을 밝힐 계획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채 2회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을지 도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국민의힘과 전라북도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내년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뉴딜 사업과 새만금 농생명 등 5대 분야의 전북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야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의회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원 전담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에게 완주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 기관으로 연수센터 건립을 건의했으며 전북 현안 사업비의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은 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 현안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이뤄지면서 꽃게 어획량이 줄었다는 부안 지역 어민들의 하소연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나마 남은 꽃게들은 다른 지역에서 원종 온 근해 어선들이 쓸어가고 있어서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꽃게 금어기가 풀린 부안 앞바다. 경남 통영 등 다른 지역에서 원종원 어선들이 꽃게를 잡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조업할 수 있는 근해 어선들로 선박이 크고 24시간 조업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안 어선이 대부분인 부안 지역 어민들은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획량도 저희가 작년에 100을 잡았다 그러면 올해는 한 60%? 절반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고요. 한정된 어장을 두고 갈등도 빚어집니다. 어장이 겹치는 곳마다 서로 어구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업 분쟁 조정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분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4번, 5번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해 어선의 원종 조업은 불법이 아니어서 조정이 쉽지 않다 보니 부안 지역 어민 일부는 조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나가고 그물값 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대려 적자 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간이 좀 남았는데 일찍 포기하려고 다른 그물 준비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꽃게 어획량이 줄어 걱정이 컸던 부안 지역 어민들. 원정 조업까지 성행하면서 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능 시험 1주 전인 다음 달 26일부터 4일까지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학교는 전체 133곳 가운데 마이스터고와 최고를 제외한 129곳입니다. 또 자사고 등 전국 단위 학생 모집 학교의 기숙사 운영은 자율로 정하지만 재입사나 특별 수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개혁자치시민연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입법 과제로 삼아 올해 안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교육 격차가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 후속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학교 문만 열고 닫는 것이 대책이라면 자동문을 설치하면 될 일이다. 올해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의 교훈은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원격 수업과 제한적인 등교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는 것으로 교육했다는 것이 더 이상 학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아침에 굶거나 밀로 만든 빵을 먹는 것보다 쌀밥을 먹는 게 학습 능력 향상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이 아침 식사로 쌀밥을 먹습니다. 바로 옆에 선 비슷한 수의 학생들이 밀로 만든 빵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지역 청소년 81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10주 동안 연구했습니다. 쌀밥을 먹으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가바와 도파민, 뇌신경 생장인자 등이 밀빵을 먹거나 굶을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알파파와 주의 집중력 향상에 관여하는 베타파도 증가했습니다.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체내 대사체들에 의해서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쌀 중심의 아침 식사는 비만 등 청소년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체지방과 공복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보통 비만과 같은 그런 대사증후군일 때 증가하는 아미노산 대사체들이 있는데 밥 중심 한식에서는 그것이 감소했고 학생들 역시 몸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공부에 집중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군것질도 안 하게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오면 배고프니까 계속 매점에 가니까 점심도 잘 안 먹고.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SCI급 저널인 푸주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서승치입니다. 주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가 좋아져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옮긴 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으로 숙박, 음식점업 같은 업종의 일자리가 줄면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 8월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접어야 했던 PC방. 아르바이트생들부터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영업정지 명령 떨어진 후로 바로 상황을 설명을 했고 일을 할 수 없을 거다 얘기를 했고 이렇게 코로나19 충격은 불안정한 일자리인 비정규직부터 영향을 줬습니다. 비정규직은 지난 8월 기준 742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5만 5천 명이 감소하는 데 기여한 산업을 보게 되면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 돈을 들여 만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위주로 비정규직이 늘었지만 전반적인 감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정규 일자리 역시 같은 기간 6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모두 느는 게 최근 추세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모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2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정규직은 7만 원가량 늘면서 격차가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통계청은 쉬고 있지만 취업자 수에는 포함되는 일시휴직자가 는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차이도 5년 8개월로 작년보다 더 커지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서울 복합물류센터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어제 오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2.4%의 투표율과 98.8%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참여 인원은 약 250여 명입니다. 택배노조는 롯데택배는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배송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삭감된 수수료의 원상 회복과 상하차비 폐지, 분류작업 전면 개선 등 6가지 요구안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17일 전주의 한 아파트. 20대 남성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들고 수년간 스토킹해온 여성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폭발물이 터지자 굉음에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철문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울릴 정도로 가스통이 터지는 것처럼 포함했어요. 유리도 깨져 있고 계단에 연기가 좀 있는 것 같았고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었어요. 접근하다, 몰래 다가가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스톡에서 유래된 스토킹.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과 일부 유명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스토킹 범죄가 최근 일반인에게도 확산하며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만난 A씨. 미성년자인 A씨는 2년 전 동네에서 마주친 한 남성 때문에 수개월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알바를 이제 끝나고 밥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30대 초반의 남성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자기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배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의 핸드폰으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넣었어요. 그 친구 번호인 줄 알고. 하지만 우연히 베푼 호의는 곧 집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남성은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이름은 물론 다른 개인정보도 금방 알아냈습니다. 집 근처에서 이 남성을 다시 마주치게 된 A씨. 어느덧 집 밖을 나서기도 두려워졌습니다. 같은 동네를 했으니까 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냥 길 가다 다시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있다는 불안감. 일상은 멈췄고 자유는 사라졌다고 스토킹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소름도 없어요. 막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그냥 무섭기만 해가지고 어디에도 실상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끝이 나기는 나는 거인 거죠. 가해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 밖 세상이 다 공포인 거예요. 나가지를 못해. 자기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경찰청이 지난 2018년 6월 스토킹 피해 신고를 처음 집계한 뒤 올 8월까지 전북 지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32건. 올해 들어 접수된 건수만 86건입니다. 전주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는 전 배우자와 헤어진 연인이 가장 많았으며 동료와 이웃 등 지인,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사례로도 이어져 평범한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진을 가지고 사이버, 그러니까 SNS상에다가 이렇게 게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번만 만나주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나가지고 감금해서 도주하려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요. 더구나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속해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힘듭니다. 쫓아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만으로는
가해자와 분리 조치나 접근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강금, 살해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기 전까진 보호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1년 넘도록 스토킹 범죄에 시달린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 남성을 8차례 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이 남성이 받은 처분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조용아, 너 너무 막막한다. 아주 재밌다.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협박과 재물 손괴 등 지난 1년 반 동안 끈질기게 2차 가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가해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신적인 불안이나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이제 도저히 이제 어떻게 보상이 안 되는 정도이고요. 출소한 이후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또 나타날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자 질병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와 함께 꾸준한 치료, 관리가 병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다 보니 주변 도움 없이는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망상질환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약물치료라든지 정신치료 또는 행동치료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병적인 문제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지금까지 2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사라진 스토킹 범죄처벌 법안은 모두 20여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 정도 발생한 스토킹 범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일으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직 폭행이란 혐의인데 검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7월 29일입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서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한 검사장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병원 응급실에 누운 사진까지 배포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석 달여 만인 오늘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난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이었습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번 불구속 기소와는 별도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게 서울고검 방침입니다. 대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돼 방역당국이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긴급 방역에 나섰는데요. 방역당국은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꼽히는 서산 천수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긴급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엔 지난달 말부터 철새 20만 마리가 몰려와 있고 다음 달 초면 30만 마리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초가 철새가 가장 많이 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오염이 AI가 노출될 위험도 많고요. 방역 당국은 항원이 검출된 천안 봉강천뿐만 아니라 다른 철새 도래지도 이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차량 통행 금지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반인도 철새 도래지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하면 방역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질병을 동시에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굉장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겨울철새는 약 57만 마리, 12월이면 10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유형별로 목표치에 도달하는 속도와 시점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2월부터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해왔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80에서 100%까지 맞추는 방안이 발표됐는데 여당은 이 가운데 9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를 맞추자라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과정에 조금씩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고요. 일단 목표는 90%로 정해졌지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속도는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다릅니다.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 주택의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3년 동안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률을 조정하고 이후에는 3%포인트씩 올립니다. 반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조정 기간 없이 바로 현실화율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 3%포인트대의 상승률을 바로 적용하면 9억 원에서 15억 원 주택은 2027년, 15억 원 이상은 2025년에 각각 90%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 3%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0% 달성까지 최대 15년이 걸리고 표준지의 경우 최대 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뒤 현실화 계획을 곧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 중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법원이 약물 치료를 내리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조두순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가해자 대책과 피해자 대책으로 나누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터전 일될 임대역 지식산업센터 전주혁신창업허브가 기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주혁신창업허브는 국비 135억 원 등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었으며 뿌리 산업과 디지털, 그린 뉴딜 등 36개 첨단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전주시는 혁신창업허브가 기업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과 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군 35사단은 오늘 임실군 예하부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 장소인 순창군 쌍치면 무명 347 고지 일대는 6.25 전쟁 당시 국군 11사단 등이 호남지구 공비토벌 작전을 한 곳으로 육군은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장병 100여 명을 투입해 발굴을 진행합니다. 35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진안 운장산과 임실 회문산, 순창 347 고지 등에서 유해 27구를 발굴했습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을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조남천 병원장이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러한 발언은 의료 낙후 지역인 전북에서 도민염원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고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에도 일시적으로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먼지는 차츰 밀려나겠습니다. 그만큼 기온도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전주의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모레 아침에는 4도까지 뚝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익산 20도, 김제와 전주 19도, 그 외 지역은 18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장수 7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고요.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에 수백 명의 고용 창출까지 중국의 한 업체가 태양광 관련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한껏 기대를 올렸던 게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투자는 없고 태양광 발전 시설만 설치하고 그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가 돼 결국 새만금 개발청은 이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급급해하는 해외 투자 유치의 현실이 아닌지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